안녕하세요. 책 읽는 상담사 로니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타인의 사유에서 출판한 샤를 페팽 작가의 만남이라는 모험입니다. 출간 즉시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만남에 대한 섬세한 탐구서로 소개되어 오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른 시선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요? 누군가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낯설고도 분명한 어떤 감정이 생겨나 내적인 동요를 더 가중시키는 일이 가끔 벌어진다.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몰라. 지금 막 만났는걸? 하지만 확신해.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이런 감정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일종의 신뢰감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사람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람으로 느껴지게끔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순간 내가 이미 그 사람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만 같고 그 사람과의 약속이 원래 잡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나에게 소중한 인연이 될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이 친숙한 인상과 기분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 때 우리는 상대와 마주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에 대한 이해심도 상호적으로 생겨난다. 때로 이런 상황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어떻게 오랫동안 교류한 지인들과 있을 때보다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더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만남의 시작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당신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누군가와 다시 관계를 시작한 것만 같고 당신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당신을 알아보았다. 종종 우리는 상대와 처음 대화를 나눌 때부터 이런 친근한 인상과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영혼의 형제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같은 노래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고 우스꽝스러운 어떤 장면을 보면서 같이 폭소를 터뜨리고 타인의 몰상식한 태도를 보고 같이 분노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 둘 사이에는 모든 상황이 쉽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전생에 형제나 자매 아니면 특별한 어떤 관계가 아니었는지를 자문하게 만든다. 만나자마자 당황스러울 정도의 강한 친근감이 느껴지고 혈연관계와 비슷한 유대감마저 생겨난다. 그런데 새로 알게 된 이 사람이 본래 전혀 몰랐던 이 낯선 타인이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인가.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탐구 방향이다. 크리스토프가 처음으로 연주했으며 알릉 바슝이 리메이크했던 노래 애송이의 말들 가사를 살펴보자. 나는 그녀에게 애송이처럼 어리숙한 말들을 속삭이겠어. 그것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거든. 말 없는 사랑 이야기에는 격식도 필요하지 않아.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긴 대화들은 우리의 재회가 지닌 멋진 분위기를 그저 망쳐놓기만 할 거야. 이 노랫말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의 만남을 상상만 하는 한 남자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고 망설인다. 또 그는 그녀를 기다리기 위해 항상 같은 장소로 돌아오곤 한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못 걸지만 그녀에게 들려줄 수 있을지도 모를 어떤 말들을 떠올린다. 그 말들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왜 재회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만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쩌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그녀를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실제로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아마도 그는 자기 어린 시절과 자기의 과거,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 또한 그의 세계를 만들어준 남녀들을 그녀의 어떤 면과 연결시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 노랫말에서도 볼 수 있듯 만남이 만들어내는 충격은 때때로 굉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남자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것만 같은 느낌까지 받는다. 어쩌면 그는 그 존재의 의미로부터 즉 자기 운명의 진실로부터 그동안 동떨어져 있었다고 느꼈을 것이다. 즉 그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내는 소리를 그동안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미지의 여인으로부터 느껴지는 생생한 감정을 분명히 믿고 있다. 그는 스스로 그것을 확신한다. 폴 엘리아르는 이런 말을 했다.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약속만 존재할 뿐이다. 이 말에는 이 초현실주의 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즉 타인과의 약속이나 자신과의 약속 또는 자기 운명과의 약속이라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약속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만남의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분명한 감정,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보기의 감정이다. 내가 당신을 알아본다는 말은 당신이 나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란 뜻이다. 또 내가 나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나의 모습이라든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것, 아주 오래된 기억,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어떤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미다. 또한 내가 나의 운명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연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내 운명의 실체를 스스로 알아차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남을 상징하는 하나의 신호는 바로 이런 인상이다. 우연의 한가운데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던 어떤 사람과의 약속에 하나의 확실한 감정이 들면서 그것이 벼랑간 운명의 외양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감정은 우리가 하나의 발견을 체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준 운명에 대해 감사의 마음까지 들게 만든다. 나는 내가 마주친 것이 당신인지 나인지 나의 운명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모두인지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의 만남이 존재하는 곳에 발견이 존재한다. 발견이라는 말은 다의적인 힘이 내재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하나의 만남은 종종 하나의 계획이 탄생했던 순간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세계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만남이 일어났다는 징조 중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것을 계획할 때 느껴지는 흥분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장 그 계획에 착수하고 싶다는 욕망, 놓여있는 것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욕망. 우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어떤 위대한 것들을 함께 이뤄낼 거라는 확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타인을 만나는 일은 우리에게 날개가 생기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능들을 합쳐서 하나의 존재를 함께 창조할 수 있고 이것은 두 재능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우세한 힘을 발휘한다. 즉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새로운 등식이 증명되는 것이다. 이 등식은 비록 논리적으로 입증될 순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새로운 등식을 자각하고 느낄 수도 있다. 즉 만남은 하나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더 커다란 가능성의 영역을 일구어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남 속으로 과감하게 몸을 던져야 한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행동을 취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몸을 맡긴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할 수 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이 계획에 도전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함께 사회적인 운동과 투쟁에 참여하고 싶다. 당신과 함께 아이를 갖고 싶다. 서로 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의 계획이나 하나의 동기 속으로 진입하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만남 자체는 단지 시동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것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함께 몸을 던졌다는 점이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사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당신과 만난 이후 더 이상 내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또한 나는 하나의 유일한 위치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모나드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만나게 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시선을 통해 함께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어떤 뉴스가 중요한 시사 문제로 떠올라 큰 화제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이 그 뉴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강연회에 참석할 때면 당신이 강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하게 된다. 어떤 노래를 들을 때면 당신이 그 노래를 마음에 들어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영화관에 갈 때면 나는 당신의 눈으로도 그 영화를 본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당신은 내의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당신은 역시 내가 예상했던 그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 내가 당신을 만났다는 사실, 또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내가 내 취향과 내 시선, 내 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의 취향과 시선, 전망으로 인해 더 풍성해진다. 나는 한 편의 영화를 2번 본 셈이 되는 것이다. 2번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눈과 내 눈으로 동시에 그 영화를 보았다는 뜻이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나는 이렇게 온 세계를 2번씩 인식하게 된다.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더 이상 중심에 있지 못한다는 사실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흥분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의 사물을 보는 나의 습관적인 방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에 당황스럽고 내가 결국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기에 흥분된다. 나는 내 시선과 다른 관점을 지닌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발견하게 된다. 사르트르는 타자성이 몰고 오는 이 괴로운 경험을 규정하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 타인이 나의 세계를 훔친다. 이 경험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관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자신의 시각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반드시 뒤따른다. 타자성에 대한 이런 발견은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는 타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 나와 타인과의 차이를 경험하게 해주고 그 차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만남이다. 단순히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내 차 앞으로 누군가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에도 나는 타인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한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만난 것이 아니다. 직업적인 일 때문에 내가 누군가와 협력해야 할 때도 나는 타인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반드시 만났다고는 할 수 없다. 누군가가 내게 언제라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섹스 파트너 역할을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우리가 매번 만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그 타인이 내 연인이 되고 내 친구가 되고 내 파트너가 될 때가 있다. 즉 내가 누군가의 시선과 마음을 통해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바로 그럴 때 나는 내가 그 사람과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아채게 된다. 그런 느낌이 지속되는 동안 나는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지닌 타자성을 인식하게 된다. 나와 한 친구는 수년 동안 상대방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서로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다. 우리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는 공동의 친구가 있었으며 오래전부터 직업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갑작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대체 무엇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무엇이 이 만남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이 만남에 내포된 수수께끼 중에 하나는 이것이다. 서로가 수개월간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년째 약속을 잡지도 못했던 와중이었지만 어떤 특정한 순간에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왜 이 특정한 순간에 만남이 성사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해석들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두 사람 중에서 하나가, 아니 어쩌면 두 사람 모두 자기에게 있어 최고의 모습을 내던졌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명함처럼 제시되는 사회적인 얼굴을 버리고 더 인간적이고 진실하며 연약함까지 지닌 덜 매끈거리는 본래의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각자가 자기의 이미지에 집착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할 때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이나 공유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자신이 지닌 두려움이나 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용기 있게 털어놓을 때, 미리 모든 일들을 예상하는 행동을 멈출 때, 또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자문하는 일을 멈출 때 어떤 거대한 공간이 열리며 하나의 소중한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사람이나 인격, 개성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페루소는 라틴어 페루소나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원래 연극의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어원에 따르면 하나의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주관성을 타고난 유일무이한 개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사회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남의 가능성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약에 그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한다면 큰 놀라움을 경험할 여지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느낄 여유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면이 벗겨질 때 하나의 진정한 인격이 참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스스로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혹은 자기의 감수성을 숨기려는 행동을 멈출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타인의 흥미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한다. 결국 타인들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틀로부터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자신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의 존재 속에 던져졌다고 주장했다. 유형 성숙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설명했듯 너무나 일찍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본질도 없고 정의도 내릴 수 없으며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진실도 없이 존재 속에 던져졌다는 의미이다. 즉 우리는 완전히 불확정적이면서도 동시에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이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인류학적인 관점을 확장시켰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인간이 우선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도 아닌 채 존재하게 됐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선택들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지닌 모든 가능성의 소멸을 전부 합친 총체 속의 본질도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사르트르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인간은 그가 하는 행동들의 총체일 뿐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 어떤 상위의 절대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와 존재의 의미를 규정짓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우리 자신 그리고 타인들에게 끼치는 결과로만 남을 뿐이다. 우리는 신의 눈길 아래 살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길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맺는 관계의 핵심에서 타인을 통해서이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상호 주관성이라고 이름 붙였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마르틴 부부의 책 나와 너 서문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나에게 사랑과 가정이 없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과 나무들, 불, 돌멩이가 나에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니,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하다.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있어야만 했다. 하늘과 숲 그리고 빛과 같이 영원한 것들은 오직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만 그것들의 본래 이름을 찾는 법이다. 이 아름다운 문장들은 시적인 섬세함을 발휘해 우리가 이 책에서 살펴보았던 견해들을 요약하고 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나날들 속에서 하나의 만남을 통해 타인을 발견하는 것, 아니 그보다 더 발전해서 영속적으로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은 세상과의 만남을 뜻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자신과의 약속을 뜻하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고 하나의 우정이 피어날 때 우리는 꽃과 나무, 불과 돌멩이를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 그것 모두는 어느 날 문득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의 시선을 통해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온 세상은 새롭고 찬란한 광채 속에서 우리의 품 안에 안긴다. 우리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여기에는 어떤 기적의 손길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가끔 어떤 만남에 대해서 그 만남이 내 마음을 채워줬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충만해져 라고 말하곤 한다. 이런 표현들은 마치 우리 내면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빈자리는 철학자들이 우리의 인간성을 정의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바로 그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불안정성이었고 키르케고르나 마르틴 부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프로이트나 락강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랑의 욕구였고 헤겔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인식의 필요성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최초의 불안정성에서 생긴 그 결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결핍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욕구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토록 강렬하고 그토록 혼란스러운 우리의 만남들은 그 만남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핍을 채우려는 목적지에 결코 완전하게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욕망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며 진정한 인생을 살려고 애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 충만하게 경험한 그 진정한 인생은 이제 우리에게 약간 더 친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삶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만남의 위력 덕분에 얻은 모든 것들을 움켜쥐게 되었으니 말이다. 진정한 인생은 그 전체가 타인을 향한 끝없는 움직임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타인을 향해 자신을 던지는 것, 타자성이 지닌 신비로움을 밝히고자 하는 갈증,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려는 갈증 속에 진정한 인생이 놓여 있다. 물론 이것은 놀라움과 경탄, 대혼란이 따르는 삶이다. 우리와 타인 사이의 차이는 자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혼이 나가게 만들 정도로 심한 충격까지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모험을 향한 충동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훨씬 강한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성을 용기 있게 끌어안아야 하고 과감해져야 하며 즉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에 대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다시 출발하고 다시 살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현실의 한가운데에서 단 하나의 삶 그 자체이자 힘차게 박동하고 있는 어떤 위력의 존재도 느끼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오로지 홀로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도 띠지 못하며 어떤 것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해진다. 그때 비로소 완전한 시작의 문이 열린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만남이라는 모험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자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만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미지의 타인과 낯선 무언가를 만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땐 개방성, 즉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친밀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또 하나의 성장의 지향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의미와 가치를 잘 인지하면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인연들 그리고 삶 자체를 지금까지와 다른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로 타인을 거치는 길이다.